안녕하십니까. 멍진인의 문제는 예친 집단에 의해서 1호 문제로 분류됩니다. 문공단 내 모든 단원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거나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현행 반혁명분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공단 내에서 이 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단원이 8명, 그리고 군중대회에 끌려가 비판을 받은 사람이 약 3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멍진인의 말로 수감된 후에 감옥살이라는 건 하루가 1년 같았다. 감옥살이 수개월 후에 겨우 외부에 나가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늘과 태양을 보며 노동하는 생활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 회고가 나옵니다. 1년 후에 멍진이는 시안으로 옮겨져서 한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소위 노동개조죠. 그리고 다시 간수성 난조로 옮겨져서 군대 내 공장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오직 멍진인이 체포되던 날 숙소에서 자신을 끌고 갔던 문공단 혁명위원회 여성 간부에게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상황과 조직과 영도 간부에게 자신의 개조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송 전에 멍진인이 소속된 지방공장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야 했고 그들이 대신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가족과의 연락조차 끊긴 상태로 지내던 멍진인이 1973년 초, 그러니까 1971년 9.13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 반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어느 날 멍진이는 자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여간부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습니다. 그 내용은 개조 태도가 비교적 성실한 점을 고려해서 처벌 조치를 예정보다 일찍 해소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와서 그녀를 태우고 베이징 근교의 저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저현에 며칠 머무는 기간 동안에 멍진인의 오빠 부부만이 그녀를 보러 오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저현에서 멍진인은 자신의 문제가 적과 아군의 모순이 아닌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처분을 받았지만 베이징에 들어가거나 공군 문공단에 복귀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인 1973년 봄 멍진인의 나이 이제 25살이 되었을 때죠. 그때 군적을 회복하고 고향인 후베이 우한으로 가서 우한 군구의 한 군대병원의 간호원으로 직업을 안배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8년 봄부터 시작되었던 5년간의 감옥살이와 노동개조 생활이 끝납니다. 군대병원의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녀의 그러한 정치 문제에도 개의치 않고 청원을 한 병원 내의 정치 공작 업무 담당 간부 남성과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어떻게 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인가? 해결되었다면서 왜 문공단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건가? 왜 병원장은 내가 겪은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을까? 그래서 멍진이는 자신의 당한 내에 아직도 자신을 모함하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베이징의 공군 당위원회 담당자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멍진이는 우연히 문공단 시절 후배였던 샤오리를 만났고 그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풀려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샤오리가 마오 주석에게 멍진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오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리가 마오에게 멍진인이 베이징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오가 당연하지, 이렇게 큰 베이징에 나의 절반 동양 한 사람 살 자리 없겠나?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오쩌둥이 멍진인을 감옥으로 보냈던 그 공군 문공단의 여 간부를 불러서 공군이 멍진인을 잡아 가두고 있다고 들었다. 그 애는 린비아오 집단의 우파 시엔을 고발했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멍진인이 풀렸다는 것이죠. 며칠 후에 다시 마오 주석의 부름을 받은 샤오리가 멍진인에게 함께 주석을 만나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랑 같이 가보자 해서 1975년 5월 늦은 봄날 중란하이의 붉은 담 바깥 그 우측의 보도를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공군 군복을 입은 전형적인 건강한 북방미녀 용모를 지닌 샤오리이고 또 한 사람은 육군 군복을 입은 전형적인 남방미녀 멍진인이었습니다. 중란하이 북문에 도착한 샤오리와 멍진인이 근무 중인 위병을 통해서 내부의 경호 담당자에게 주석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화로 전했고 마오쩌둥의 생활비서 장위펑이 경호원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후 마오에게 전달하자 마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리와 멍진인이 중란하이의 철문을 통과해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 마오의 거실에 도착합니다. 멍진인은 1967년 수감된 이후 8년 만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심한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되었고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도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멍진인이 마오쩌둥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주석, 저는 후베이에서 온 멍진인입니다. 알고 있다. 바로 나의 작은 절반 동양 아니냐 하면서 마오가 멍진인의 손을 잡고 또 그녀의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었답니다. 멍진인이 주석, 저는 주석께 누명을 벗겨달라고 청하러 왔어요. 하니까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날 보자마자 누명 이야기부터 하는 거냐. 제가 어떻게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후에 멍진인이 그간 자기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감옥, 노동개조, 고향 우한으로 돌아가 간호사 일을 하게 된 그런 사연, 경위들 모두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멍진인의 손을 잡은 채 듣고 있던 마오쩌둥의 눈이 촉촉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노령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탓이기도 하지만 마오쩌둥은 본래 고집도 세고 또 한편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문제도 완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또 반면에 일단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것 또한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마오쩌둥이 더 말할 필요 없다. 내가 돌아왔으니 됐다. 너는 이곳에 남아서 내 곁에서 일해라. 이 말을 들은 멍진인이 잠시 혼미에 빠진 거죠.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저는 주석께 누명을 벗겨달라고 청하러 왔어요. 저의 당 안에 분명히 흑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대답이 내 곁에서 일하면 누명이건 흑자료이건 그것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딸이고 또한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오쩌둥 옆에서 있게 되면 뭐 사실 그렇죠. 모든 게 뭐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멍진인과 마오쩌둥 그리고 마오쩌둥의 생활비서 경호원 역할을 하던 남성도 있죠.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돼서 멍진인이 1975년 5월 24일부터 중란하이에 남아서 1976년 9월 9일에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489일간 마오의 곁에서 원래 생활비서였던 장이펑과 함께 간호사 겸 생활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장이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헤이롱장성 무단장 출신이고 1960년대 무단장시 철로구 식당열차 복무원 그리고 방송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마오쩌둥 전용열차 복무원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서 1970년 7월 이후
중란하이에서 마오쩌둥의 기요비서 겸 생활비서로 근무하게 되고, 그 후에 마오쩌둥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서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신변을 지키죠. 그리고 이제 멍진이 이제 합세를 하는 겁니다. 마오는 말년에 국민당군에 희생된 첫째 아내 양카이 회의에 대한 회념에 젖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멍진인이 마오쩌둥에게 주석, 장이펑 언니랑 이발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마오가 대답하기를 짧게 해라. 단발이 보기 좋아. 그녀들이 베이징 호텔 미용실에 간 후에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파마형을 알게 돼서 두 사람 모두 파마 머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두 사람의 파마형 머리를 보고 못마땅한 듯이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장이펑의 회고를 보면 주석은 노년에 특히 자신은 단발머리 모양이 좋다고 수차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멍진이는 마오가 그런 말을 할 때 사진으로만 본 마오의 첫 번째 부인이자 마오 아닝의 생모인 양카이 회의 머리 모양이 단발머리인 것이 연상되었다고 합니다. 양카이 회의에 대한 마오의 회념은 늙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에 잠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박하게 행동하는 장칭에 대한 반감과 염증이 갈수록 심해진 때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마오쩌둥은 장칭이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도 만나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방에 자유롭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장이펑과 멍진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자녀와 친척들조차도 우선 경이병 그리고 장이펑이나 멍진인을 통해서 마오에게 보고한 후 마오가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마오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오는 매번 자신의 처인 장칭의 면담 신청을 거절했고 그럴수록 장칭은 애를 태우면서 매번 장이펑을 만나러 왔다 하고 들어와서 틈을 봐서 마오의 방에 들어가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칭은 멍진인이나 장이펑에게 더없이 부드럽게 대했고 늘 각종 선물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오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장칭을 보는 순간 눈을 감고 자는 척하거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며 한마디 대꾸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마오쩌둥의 생애 최후의 생일이었던 1975년 12월 26일 그때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사과를 선물 받은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개인 숭배가 극에 달하던 때 매년 마오의 생일날에는 중국 대륙의 모든 인민들, 모든 가정과 직장 단위에서 점심 식사는 위대한 영도자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면서 장수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에서는 국수 면발 길이가 10m나 되는 장수면을 타원형으로 상자 안에 넣어서 포장해서 축하 폭죽과 함께 생일 선물이라면서 보내왔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축하 인사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북조선의 김일성은 매년 마오의 생일에 특사를 파견하고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1975년에 조선에서 김일성이 보낸 사과는 매우 컸고 원형 대나무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 바구니의 빨간색 손잡이 위에 김일성이 친필로 쓴 마오쩌둥 주석의 장수를 축원합니다 라는 뜻의 한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멍진인이 김일성이 보낸 사과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마오쩌둥 앞으로 들고 가니까 마오가 덮개를 열고 매우 크고 빨간 사과 하나를 꺼내서 어루만지는데 이 사과가 조선 땅에서 자랐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국민당군에게 총살당한 첫째 아내 양카이 회의 옆에서 엄마 부르며 울고 있었다는 자신의 큰아들 마오아닝. 그 아들이 묻혀있는 조선 땅. 평소에도 마오쩌둥은 조선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번 감상에 젖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과를 어루만지던 마오쩌둥이 잠시 후에 이 사과는 2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서 먹어라. 워낙 많은 선물 목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록에 포함되는 선물도 제한적이고 마오쩌둥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건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만큼 김일성이 보낸 선물은 특별히 마오쩌둥에게 보고되고 전달되었고 마오쩌둥도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한편 복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덩샤오핑을 4인방이 집요하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글을 매체에 발표하거나 마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대한 마오의 신임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을 솜 속에 침을 감추고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자다 하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나 장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마오의 조카 마오위안신이라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동생인 마오쩌민의 아들이죠. 이 마오위안신이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에 반대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오위안신은 사상적으로 극자 성향이었으므로 정치적으로 4인방과 일치했고 덩샤오핑과는 사사건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어느 날 마오쩌둥이 마오위안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회의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기류가 있느냐? 있습니다. 1972년 극좌 비판 때부터 있었고 현재는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그 같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저는 중앙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덩샤오핑 동지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성과에 대해 말한 적이 거의 없고 류샤오치의 수정주의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거듭하니까 마오쩌둥은 마오위안신은 기층에서 일하고 있었고 실제 상황과 군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고 더구나 덩샤오핑과 여하한 역사적 은혜라던가 원한관계, 선입견 같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조카 마오위안신의 말이 객관적이고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오는 덩샤오핑을 의심과 불만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덩샤오핑에게 정치국 회의에서 문화혁명을 긍정하는 발언을 하라는 제안을 했으나 덩샤오핑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다시 4인방을 내세워서 전국 범위의 우경 번안풍 반격운동을 발동시키고 덩샤오핑을 다시 투쟁 대상으로 지목하고 중앙정치국 회의에 덩샤오핑이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1976년 1월 8일에 저우얼라이가 암투병 끝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5일 청명절에 저우얼라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천안문에 모인 군중들이 결국 4인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군중성 시위로 폭발합니다. 이때 천안문 사태를 1976년 천안문 사태라고 부릅니다. 4인방은 덩샤오핑이 그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음모자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다시 덩샤오핑의 당내외의 모든 직무를 박탈하고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덩샤오핑의 당적은 박탈하지 않고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해 1976년 7월 6일에 주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에는 1월에는 저우얼라이가 죽고 그리고 7월에는 주더가 죽고 또 잠시 후에 9월 9일에는 마오쩌둥이 죽죠. 그러니까 큰 인물들이 많이 죽은 해입니다. 주더가 죽었고 22일 후인 7월 28일 새벽에 허베이성 탕샨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유명한 탕샨 대지진이죠. 허베이성 탕샨과 폭난 일대에 진도 7.8도, 진원 심도 12km의 강지진이 발생해서 신흥중공업 항구도시 탕산은 폐허로 변합니다. 지진 피해 지역 범위가 약 21만여 제곱킬로미터였고 사망자가 24만여 명, 중상자가 16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잇따른 자연재해와 쪼올라이와 주더와 같은 옛 동지들의 죽음이 갈수록 기력이 쇠잔해지던 고령의 마오쩌둥을 더욱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했고, 결국 마오쩌둥도 그해 1976년 9월 9일에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49년 전 9월 9일에 마오쩌둥이 폐잔병을 이끌고 진강산 지구로 들어갔던 그날과 그 날짜가 일치합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33회에서는 마오쩌둥이 죽고 난 후에 마오의 후계자로 지명된 화고펑과 장칭을 중심으로 하는 4인방, 그리고 덩샤오핑을 옹호하는 예제닝 등 혁명 1세대 군부 원로 파벌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 진행되었고, 먼저 화고펑과 예제닝 세력이 연합해서 4인방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